공방의 불이 모두 꺼진 밤, 저는 58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남자의 체온, 흙냄새, 그리고 제 안에서 깨어나는 무언가. 가마에서 새어나오는 잔열이 작업실을 덮였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젖은 흙이 묻은 제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물레가 멈춘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해 3월, 저는 58이었습니다. 이미선,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명예퇴직한 지 석 달째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작은 금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가느다란 선. 그걸 보고 있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출근할 곳도 없고 수업 준비도 필요 없고 학생들도 없었죠. 거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킬 때까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텅 빈 아파트 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3층 위에서 아이 뛰는 소리, 복도에서 택배 기사 부르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들렸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남편 정태민은 예순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저보다 2년 늦게 교감으로 승진했죠. 요즘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현관 신발장에 구두 놓는 소리, 넥타이 풀며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몇 시인지 알 수 있었어요. 태민이 저에게 건네는 말은 대부분 단어였습니다. 물, 밥, 리모컨, 피곤해. 대답도 짧았어요. 응, 알았어. 먹어. 승진 발표나던 날 저녁이 생각납니다. 태민이 소주 2병을 들고 들어오더니 저를 껴안으며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교감 수당도 나오고 퇴직금도 더 받게 된다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제 등을 두드리던 그 손의 온기가 기억나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게. 승진 후 석 달쯤 지나자 태민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데 낯선 향이 복도까지 밀려왔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남자 향수 냄새였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민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는데 그 향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언제 향수 샀냐고 물으니까 요즘 교감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사람들도 만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한다면서요. 세면대 위에 놓인 검은색 육각형 병을 보며 브랜드를 확인했어요. 백화점에서 15만 원쯤 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백화점에 간다며 나갔어요. 돌아올 때는 쇼핑백을 들고 왔죠.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옷장을 열 때마다 낯선 옷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정장, 얇은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 버건디색 넥타이. 제가 골라준 옷은 안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태민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헬스장 등록했다고, 몸 관리 좀 해야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 30년 넘게 운동이라곤 명절 때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강해야지. 석 달쯤 지나니까 몸도 달라 보였어요. 얼굴 라인이 살아나고 배가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가 예전보다 잘 맞더라고요.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거울 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면도하고 정발 바르고 향수 뿌리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핸드폰이었어요. 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현관 신발장 위에 던져놓곤 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도록 방치하다가 제가 충전기에 꽂아놓는 일도 잦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전에도 불 끄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을 때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울리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저녁 8시, 9시, 10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제 귀에도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발소리, 유리문 닫히는 소리, 문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내려가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서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할 때와는 다른 톤이라는 걸. 어느 수요일 밤이었어요. 태민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행주를 들고 나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죠. 신입티 교감 선생님, 오늘 상담 정말 도움됐어요. 다음에도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티,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을 들여다가 말았습니다. 화면이 저절로 꺼졌고 검은 화면에 거실 조명이 반사되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행주를 주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릇 부딪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샤워할 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안 영수증, 와이셔츠 안주머니, 차 안 조수석 선바이저. 어느 목요일 저녁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백화점 여성 액세서리 매장. 18만 원짜리 목걸이 구매 내역이었죠. 제가 받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영수증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물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조카 선물일 수도 있고 제 생일 미리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아닐 거야, 착각이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태민이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더니 샤워하고 면도하고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향수도 뿌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교육청 제출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라 나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요일인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네. 조심히 다녀와. 태민이 나간 후 10분쯤 지났을 때 저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마침장도 봐야 했고 은행도 들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면서 학교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골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정문 앞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주변이 한산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이더라고요. 태민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봤어요. 학교 맞은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얼굴, 27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고 태미는 그걸 보며 설명하듯 손짓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몇 년째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태민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자의 손등을 가볍게 2번 두드렸어요. 격려하듯 친밀하게. 여자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부드러워 보였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까지 걸어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는데 저는 추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2대 지나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만 내려다봤어요. 58회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분필 들고 살아온 손.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문 여닫는 소리.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창밖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상했던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니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왔죠. 해방감. 아주 이상한 종류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자유로워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 5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몇 년 입은 낡은 점퍼.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심심하게 지낸다고 했죠. 수진이가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습니다. 퇴직하면 다들 그렇다고 처음엔 쉬는 게 좋은데 석 달쯤 지나면 무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라도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도예가 인기라며 자기 언니가 북촌에 있는 공방 다니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만드는 재미도 있고 선생님도 멋있다며 추천했어요. 도예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죠. 수진이가 정보 보내줄 테니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이 들수록 손 쓰는 게 중요하다며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전화를 끊고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흙과 바람 공방 주소와 연락처, 홈페이지 링크였어요. 저는 링크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공방 사진이 나왔어요. 마당에 물레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들. 완성된 도자기들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들을 넘기며 보다가 멈췄습니다. 강사 소개 페이지였어요. 강도현 63. 도예가 15년 경력. 사진 속 남자는 회색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손이 흙투성이었어요.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프로필 밑에 쓰인 문구였어요.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은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데 수강 신청 버튼이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렸어요. 클릭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할까?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흙을 만진다고? 58배?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안 할 이유가 뭐지? 집에 있으면 뭐해? 천장만 보고 누워 있을 건데. 클릭했습니다. 흙과 바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준비물은 없고 편한 옷차림으로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비밀이 있겠죠. 저도 이제 제 비밀을 만들어가는 건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저녁 8시쯤 태민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데우고 있었어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 잘 됐냐고 물으니까 힘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태민이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서 마감이 빡빡하다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학교만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 당연하다고,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그냥 하고 말을 흐렸어요. 커피라도 마실 걸 그랬다고. 혼자 고생했다고. 태미는 그러게 하며 밥을 더 먹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저는 이제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도예 수업 등록했다고. 태민이 면도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도예? 갑자기. 저는 거울에 비친 태민의 얼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심심해서 뭐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가마도 뜨겁고 흙 만지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35년 교단에 섰는데 흙 만지는 것쯤이야. 손 쓰는 게 좋대요. 치매 예방에도. 태민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겠네 하고는 다시 면도를 마저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와 아침 준비를 했어요. 계란 굽는 소리, 토스트기 소리.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58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가느다란 금이 보였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는 그 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금이 갔어도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흙과 바람. 그 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북촌 한옥마을, 흙 냄새, 물레 도는 소리, 그리고 강도연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천장에 금을 보며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첫 수업 날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수업은 10시인데 이렇게 일찍 깬 건 처음이었죠.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편한 면바지와 흰 티셔츠를 골랐어요. 공방 홈페이지에 편한 옷차림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침을 먹으며 태민에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 몇 시쯤 들어오냐고. 태민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늦을 거래요.
교육청 회의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태민이 출근하고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북촌까지 갔어요. 한옥마을 골목길을 걸으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흙과 바람, 삼청동 골목 안쪽에 있었죠.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 보였어요. 나무 대문에 흙과 바람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나왔어요. 마당 한편에 물레 2대가 놓여 있었고 안쪽 유리문 너머로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완성된 도자기들이 선반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찻잔, 접시, 꽃병, 항아리. 모두 손으로 빚은 듯 조금씩 모양이 달랐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선이라고 소개했어요.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영이라고 자기도 여기 다닌 지 1년 됐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으시다며 천천히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수강생들도 곧 올 거래요. 작업실로 들어가니 흙 냄새가 났습니다. 눅눅하면서도 차가운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작업대 위에 흙덩이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레 4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안쪽에는 커다란 가마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분, 50대 후반 여자 2분.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일 뒤쪽 물레 앞에 앉았어요. 10시 정각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현이었어요. 홈페이지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뿔테 안경을 썼어요. 키는 175cm쯤, 마른 편이었지만 어깨가 넓었습니다. 베이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곳곳에 흙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죠? 그렇게 물으며 저를 봤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미선이라고 하셨죠?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손을 잡는 순간 느꼈습니다. 두툼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오랫동안 흙을 만져온 손. 따뜻했습니다. 악수가 생각보다 길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배워보시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흙에 대해 설명했어요. 흙은 살아있는 거래요. 물을 주면 부드러워지고 마르면 단단해진다고. 가마에 넣어 구우면 영원히 그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만질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앞에 흙덩이가 하나씩 놓였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회색빛 흙이었어요. 만져보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어요. 먼저 반죽을 해야 한다고. 공기를 빼고 흙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이래요.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흙이 단단해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익숙한지 척척 반죽하고 있었는데 저만 서툴렀어요. 도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힘을 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함께 흙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리듬을 타듯이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이끌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느껴지시죠? 흙이 부드러워지는 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흙이 조금씩 말랑말랑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천천히 혼자 반죽을 계속했어요. 10분쯤 지나니까 흙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야 했어요. 도연이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간단한 그릇을 만드는 거래요. 흙을 둥글게 뭉치고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파내고 벽을 세우고 모양을 잡고 도연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작은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어요. 흙을 둥글게 뭉치는 것까지는 됐는데 가운데를 파내려니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뭉쳐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벽이 너무 얇아서 쓰러졌어요.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그릇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릇 모양은 나왔습니다. 저만 여전히 흙덩이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흙은 더 망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였어요. 겨우 그릇 모양을 만들었는데 손을 떼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흙이 다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58해를 살았는데 흙 하나 제대로 못 빚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고, 그냥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도 처음엔 100번도 넘게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흙은 정직하거든요. 조급하면 무너지고 천천히 하면 만들어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뭉치면 돼요. 흙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빚으면 되니까.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다시 빚으면 된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연이 제 뒤에 섰습니다. 새로운 흙덩이를 제 앞에 놓고 손을 뻗었어요. 제 양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이끌며 흙을 만졌어요. 함께 흙을 둥글게 뭉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힘도 적당했습니다. 제 손 위에 도연의 손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들었어요. 함께 흙 가운데를 눌렀습니다. 구멍이 파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벽을 세웠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양을 잡아볼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도연의 체온이 제 등에 느껴졌습니다. 함께 그릇 벽을 쓸어 올렸어요.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입구를 다듬었어요. 완성됐습니다. 작은 그릇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릇 모양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도연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되잖아요. 저는 그 작은 그릇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만들어졌어요. 제 손으로. 도연의 도움이었지만 제 손도 함께였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작품을 선반에 올렸어요.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가마에 넣어 구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릇이 되는 거래요. 저는 제가 만든 작은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다른 것들보다 작고 삐뚤었지만 제겐 소중했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는데 도연이 불렀습니다. 이미선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도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려웠지만 재밌었다고.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이라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손 쓰는 게 익숙하신 것 같던데요. 뭐 하셨어요?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분필 많이 쓰셨겠네요. 손이 익숙한 게 느껴졌어요. 손에 힘이 있으세요. 그런가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제 손을 칭찬한 적이 있었나?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흙 빚는 데는 힘보다 감각이 중요해요. 이미선 씨는 감각이 좋으세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느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태미는 몇 년째 제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잘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을 봤어요. 흙이 손톱 밑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씻어도 완전히 안 지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태민이 늦는다고 했으니 혼자 먹으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어요. 혼자 밥상을 차리고 앉았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공방 홈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도연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귓가에서 들리던 낮은 목소리, 등에 느껴지던 체온.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잖아. 처음 만난 사람이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밤 10시에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어땠냐고 물으니 피곤하다며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으니 회의하면서 먹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도예는 어땠냐고 태민이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재밌었다고. 태민이 그래 하고 TV를 켰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방 이야기, 도연 이야기, 제 작은 그릇 이야기. 그건 제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시 공방에 가는 날, 다시 흙을 만지는 날, 다시 도연을 만나는 날. 아,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일 뿐이야. 그냥 도예 배우러 가는 거야. 하지만 속일 수 없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태미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횟수가 더 잦아진 것 같았어요. 신입티와 통화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들떴습니다. 옷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어제 산 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목선이 예쁜.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공방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마당에서 물레를 닦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미선 씨.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다가갔어요. 도연이 물레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지난주에 만드신 거 보고 가실래요? 잘 말랐어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제 그릇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보다 색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물기가 빠져서 그런가 봐요. 만져보니 단단했어요. 이번 주에 가마에 넣을 거예요.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구우면 진짜 그릇이 돼요. 그럼 집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기대되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대됐어요. 제가 만든 첫 작품이니까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물레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다들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시범을 보였어요.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돌리면서 모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으니 물레가 돌기 시작했어요. 위에 올린 흙이 빙빙 돌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흙을 감쌌어요. 물을 적시며 쓸어 올렸습니다. 흙이 쭉 올라가며 원기둥이 됐어요. 다시 눌러서 넓혔습니다. 가운데를 파고 벽을 세우고 모양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흙을 어루만질 때마다 형태가 변했어요. 이제 해보세요. 각자 물레 앞에 앉아 시도했습니다. 페달을 밟았어요. 물레가 돌았습니다. 흙도 따라 돌았어요. 손을 대는 순간 느꼈습니다. 어렵다는 걸. 흙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힘을 주니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물레가 빠르게 돌아서 어지러웠어요. 천천히 돌리세요. 도연이 제 옆에 왔습니다. 페달을 천천히. 저는 페달에서 힘을 뺐어요. 물레가 느려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흙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에 힘을 빼세요. 흙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받쳐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손에 힘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흙이 비틀어졌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제 뒤에 섰습니다. 지난주처럼 제 손을 감쌌어요. 이번엔 물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이끌며 흙을 만졌어요. 함께 흙을 쓸어 올렸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어요. 느껴지세요? 흙이 움직이는 거? 네,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흙이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함께 흙의 중심을 잡았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물레 도는 속도, 손 움직이는 속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 바로 옆에서 도연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빨라졌어요. 물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흙 가운데를 눌렀어요. 구멍이 파였습니다. 벽을 세웠어요.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이끌며 그릇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매끄럽게 쓸어 올렸어요. 입구를 다듬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작은 사발이었어요. 물레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제 첫 물레 작품. 도연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릇을 말하는 건지 다른 걸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도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천천히. 저는 발을 뗐어요. 물레가 멈췄습니다. 사발도 멈췄어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아니,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 정말 잘하셨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감각이 있으세요. 다음부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요? 왠지 아쉬웠습니다. 도연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연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연습만 하시면 돼요. 물레는 리듬이에요. 한번 익히면 몸이 기억해요. 도연이 다른 수강생들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사발을 봤어요. 물레 위에 놓인 작은 그릇. 아직 젖어 있어서 반들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도연의 도움이 있었지만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도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가슴도 따뜻했어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품들을 선반에 올렸어요. 다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 사발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다른 것들보다 작고 삐뚤었지만 예뻐 보였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는데 도연이 불렀습니다. 이미선 씨, 돌아봤어요. 도연이 물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손을 봤습니다. 흙이 손톱 밑에 남아 있었어요. 씻어도 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의 증거 같았거든요. 도연과 함께했던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미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공방 홈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도연의 프로필 사진, 흙을 만지고 있는 그 손. 오늘 그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뭘까? 이 감정은 뭘까? 설마 제가 58살 귀여운 여자가 처음 만난 도예 선생님에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친절한 선생님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힘을 빼세요. 흙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받쳐주세요. 손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오늘 도연의 손이 여기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손, 도연의 목소리, 도연의 체온.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도예가 재밌어서가 아니라는 걸. 흙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도연을 보고 싶어서라는 걸. 58살에 느끼는 이 설렘이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주 1회였던 수업이 2회가 됐고 어느새 3회가 됐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 요일들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했어요. 공방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죠.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통화도 계속됐어요. 신입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방에서의 시간은 달랐어요. 도연은 제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묻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의 제안을 따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접시, 사발, 작은 화병, 젓가락 받침.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흙이 자꾸 무너졌는데 이제는 제법 형태를 잡을 수 있었어요. 물레도 익숙해졌습니다. 페달 밟는 속도, 손에 힘주는 정도, 물 적시는 타이밍.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끔 일부러 서툰 척했습니다. 그러면 도연이 뒤에 와서 제 손을 잡아줬거든요. 함께 흙을 만지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도연의 체온,
낮은 목소리, 귓가에 닿는 숨소리. 그게 다 좋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들 돌아갔는데 저는 작품을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도연이 작업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반 위 제 작품들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밤에 가마를 돌릴 건데 보고 가지 않겠냐고. 작품들을 구워야 하는데 이틀 동안 불을 지펴야 한다고. 처음 보면 신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 반. 태미는 어차피 10시나 돼야 들어올 거예요. 집에 가봤자 혼자 저녁 먹고 TV 보다 잘 뿐이었죠.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녁 먼저 먹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여기 근처 국밥집이 괜찮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공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북촌 골목을 걸으며 도연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다고. 처음엔 다른 곳에 공방이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한옥이 좋다고. 흙 작업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편했어요. 도연이 김치를 더 달라고 하고 제 국그릇에 고기를 더 넣어주고 그런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제가 결혼한 지 오래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35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오래 살았다며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러울 게 뭐가 있냐고.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익숙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연이 한참 저를 보다가 자기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하지만 처음 듣는 척 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회사 동료였는데 자기보다 5살 어렸다고 했어요. 자기는 매일 공방에 박혀서 흙만 만지고 있었고 아내는 외로웠나 보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고 했어요. 배신감도 들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자기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도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외로우면 말로 해야지 다른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고. 어쨌든 그 후로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흙가고만 대화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게 편했다고. 사람은 배신해도 흙은 배신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난다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도연이 제 손을 보며 힘들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제는 괜찮다고. 여기 오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여기냐고 되묻자 저는 네, 흙 만지면서라고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면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한옥 처마 및 조명도 켜졌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업실이 고요했어요.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이 가마 쪽으로 갔습니다. 큰 가마 문을 열었어요. 안에 선반들이 여러 층으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도 보였어요. 지난주에 만든 거였죠. 도연이 이제 불을 붙인다고 말하며 가마 아래쪽 구멍으로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을 붙이니 타닥타닥 소리가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문을 닫고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이틀 동안 천천히 온도를 올려야 한다고.
너무 빨리 올리면 작품이 깨진다고 천천히 조금씩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서서 가마를 봤습니다. 금속 표면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열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도연이 의자 2개를 가져오며 여기 앉아서 지켜봐야 한다고 온도 조절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마 앞에서 도연과 저 둘만. 밖은 어두웠고 안은 가마 불빛만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 조금 지난 달이었어요.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자꾸 생각난다고, 이미선 씨가 자꾸 생각난다고 말했어요. 공방 문 닫고 집에 가면 저녁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씨 웃는 모습, 흙 만지는 손, 집중하는 표정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도연이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혼이라고 남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안다고 그런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미선 씨도 느끼지 않냐고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않냐고 물었어요. 느꼈습니다. 물론 느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놀라서 손을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어요. 손을 잡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도연이 제 손이 참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쁘지 않다고 거칠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아니라고 뭔가를 만들어 온 손이라고 삶을 읽어온 손이라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봐준 적이 있었나요? 태미는 한 번도 제 손을 제대로 본 적 없었어요. 설거지하는 손, 빨래하는 손, 분필 쥐는 손. 그냥 일하는 도구로만 봤죠. 도연이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뺨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길을 느끼듯이 도연이 키스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뺨을 감싸고 키스가 조금 깊어졌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키스해 본 게 태민과는 몇 년째 키스도 안 했었거든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봤습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도연이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가마에서 열기가 퍼져나왔어요. 작업실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뜨거워진 건지도 몰라요. 도연이 제 이마에, 뺨에, 목에 입맞춤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느꼈습니다. 이 감각을, 이 순간을.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58이라고 말했어요. 도연이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작업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 흙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제 손에 흙을 쥐어주며 같이 뭔가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금이냐고 물으니 네, 지금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가마 불빛 아래서 둘이서 하나의 작품을. 도연의 손과 제 손이 흙 위에서 겹쳤어요. 함께 빚고 쓰다듬고 모양을 잡았습니다. 뭘 만드는 건지 몰랐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든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도연의 숨소리, 손의 움직임, 흙의 감촉.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완성됐어요.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한쪽이 조금 기울었고 입구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저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우리 같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우리냐고 되묻자 네, 우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우리, 도연과 저, 함께. 도연이 다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가마 열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땀이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못 멈추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정말이냐고 물으니 네, 저도 못 멈추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도연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손도 그의 등을 감쌌어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우리는 작업대에 기댔어요.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옷에도 묻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마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가마 온도계를 보니 30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장작을 더 넣었어요. 저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고 머리가 흐트러진.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저를 안으며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흙투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라고 대답했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가 보였습니다. 도연과 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 이래야 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봤습니다. 11시였어요. 태민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뜻이겠죠. 괜찮았어요. 저도 이제 관심 없었으니까.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도연이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 언제 또 보냐고 물었고 모레 토요일에 수업 있다고 했습니다. 수업 말고 이렇게 둘이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꼭 생각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네,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에 입맞춤하며 조심히 들어가라고, 문자 달라고 말했어요. 공방을 나섰습니다. 북촌 골목이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제 손을 봤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씻어도 손톱 밑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태미는 벌써 자는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민이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제 손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오늘 도연과 함께 흙을 만진 손, 도연의 몸을 감싼 손,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났어요. 도연이 저녁 시간에 작업실 청소한다며 부르면 갔습니다. 태민에게는 공방 수업이 늘었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도연과의 시간은 달콤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느꼈습니다. 작업실 소파에서, 가마 앞에서, 마당 벤치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구했어요. 도연은 제 몸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발 뒤꿈치, 처진 가슴, 모든 게 당신의 역사라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피부가 환해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옷도 바뀌었어요. 조금씩 새 옷을 샀습니다. 색깔 있는 옷, 몸에 맞는 옷. 태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베란다 통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에 골프 간다며 나가는 횟수도 늘었어요. 신입티와 만나는 거겠죠.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나가면 저도 도연을 만났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첫 작품인 찻잔이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구운 거였어요. 도연이 가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식히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다음 날 공방에 갔을 때 도연이 제 찻잔을 보여줬습니다. 완성됐다고, 정말 예쁘게 구워졌다고 말했어요. 하얀 바탕에 연한 베이지색이 감도는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모양도 삐뚤었지만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손에 들어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무거웠습니다. 단단했어요.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제 손으로 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서 구운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냐고 도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감동해서라고, 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선 씨는 앞으로 더 많은 걸 만들 거라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당신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날 찻잔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서요. 집에 와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요. 태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끔 꺼내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거, 도연과 함께 시작한 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자기도 잘 지낸다고 하더니,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다고,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요즘 도예 배우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도예 하신다고 했죠 하며 잘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수업이 주 3회라서 자주 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그렇구나 하며 재밌으시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엄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자고, 오래 못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서연이 네, 그럼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했어요. 딸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서연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저녁 도연을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가 자주 나간다고 했다고, 목소리도 밝아졌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걱정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도연이 들키면 어떠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도연 씨는 쉽게 말한다고, 딸이 알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고 남편분도 다른 사람 만나시지 않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라고 대답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이미선 씨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이대로 계속 숨어 다닐 거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도 몰랐으니까.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선 씨와 떳떳하게 만나고 싶다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선 씨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다리겠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도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태민과의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연이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연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를 여자로 봐준 사람, 처음으로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준 사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58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여자. 사랑받고 있는 여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금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금이 가도 괜찮았습니다. 깨져도 괜찮았어요. 다시 빚으면 되니까. 도연이 가르쳐 준 거예요. 흙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무너져도 다시 뭉치면 된다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서연이를 만나야 했어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 딸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모든 걸 말할 날을.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방 선반 위에 제 작품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찻잔, 사발, 접시, 꽃병. 모두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만든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빚은 작품들. 이 작품들처럼 제 인생도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가 직접 빚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58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서연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오후 3시에 보자고 했어요. 공방 수업이 없는 날이라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태민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손을 봤습니다. 흙이 손톱 밑에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 도연과 함께 작업하다가 묻은 거였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회사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손을 들어 인사하니 저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앉으며 오래간만이라고 잘 지내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봤어요.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 보인다고, 뭔가 밝아진 것 같다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가 싶어서 도예하면서 건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주말에도 나가시냐고,
토요일마다 공방 가시는 거 맞냐고. 네, 토요일 오전 수업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서연이 아, 그렇구나 하더니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엄마 하고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엄마 공방 근처에 갔었다고 업무로 북촌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뭘 봤는데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한 남자분이랑 공방 문 앞에서 나오시는 걸 봤다고 그분이 엄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뭔가 말하고 있더라고 둘이 정말 편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들켰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낼까? 실망할까?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의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고 물으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요. 괜찮다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사실 자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눈치챘다고 했어요.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그때부터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핸드폰도 봤고 차에서 향수 냄새도 맡았고 영수증도 봤다고 했어요.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하지만 엄마가 참고 사는 거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엄마가 그 남자분이랑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 봤을 때 사실 안심했다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구나 싶었다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저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다니. 서연이 티슈를 건네며 울지 말라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아빠가 먼저 배신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딸한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오히려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엄마한테 잘해주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예 선생님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럼 됐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그 말에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서로 다른 사람 만나면서 한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냐고 부모가 이혼하면 너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 이제 32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언젠가 헤어지실 거라고. 엄마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급할 거 없다고 하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할 것 같다고
남자친구가 프러포즈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결혼한다고요. 서연이 웃으며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내년 봄쯤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더니 서연이 고맙다고 그래서 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자기 결혼식 때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카페를 나와 서연이와 걸었어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예뻐 보인다고 옷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지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항상 엄마 편이라고 무슨 결정을 하시든 응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혼.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하지만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죠. 그날 저녁 도연을 만났습니다. 공방 작업실에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딸을 만났다고, 딸이 우릴 알고 있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했다고, 오히려 응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저를 안았어요. 저는 도연의 품에 안긴 채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도연이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봤습니다. 이미선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이미선 씨가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뭘 원하냐고.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민은 벌써 자고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누운 태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삶, 35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죠. 며칠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개인전을 연다고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강생들 작품도 함께 전시할 거라고 이미선 씨 작품도 몇 점 골라서 전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작품을요? 도연이 웃으며 당연하다고 이미선 씨가 만든 거 정말 예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제 작품이 전시된다니, 사람들이 볼 수 있다니, 그동안 만든 찻잔, 사발, 접시, 꽃병,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혼, 새로운 삶, 도연과의 미래.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태민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시회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도연이 10년 넘게 알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작품을 옮기고 설치하는 걸 도왔어요. 제 작품 5점도 함께 놓였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제 작품들을 보니 신기했어요. 찻잔, 사발 2개, 작은 접시, 꽃병. 모두 제 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조명을 받으니 더 예뻐 보였어요. 도연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자랑스럽다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제 작품을 볼 거예요.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방 전시회 간다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태민이 그래 하고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는 목소리였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도연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예쁘다고, 오늘 주인공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가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지인들, 다른 수강생들, 그 가족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서연이도 왔어요. 엄마하고 반갑게 안기며 작품 보고 싶었다고, 엄마가 만든 거 꼭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제 작품 앞으로 갔어요.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만드셨어요? 진짜 예쁜데요? 특히 이 찻잔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게 제일 처음 만든 거라고, 도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완성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이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저쪽에 계신다고, 회색 머리에 안경 쓰신 분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그쪽을 보더니 멋있으시네요 하고 웃었어요. 전시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도연에게 질문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몇 분이 제 작품을 보고 예쁘다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저는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4시쯤 됐을 때 서연이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약속이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와줘서 고맙다고, 딸이 와주니까 힘이 났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안으며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드시다니 앞으로도 계속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조금 허전했지만 계속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6시가 되자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고 갤러리가 조용해졌어요. 도연과 다른 수강생들이 정리를 도왔습니다. 저도 함께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어요. 모두 돌아가고 도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오늘 정말 고생했다고, 덕분에 전시회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도연 씨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안았어요. 갤러리 한가운데서, 조명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숨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집에 돌아온 건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전시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았다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고 대답했어요. 태민이 그래 하고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 작품을 본 사람들, 서연이의 자랑스러워하는 눈빛, 도연의 따뜻한 손, 모든 게 좋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거실로 나가 태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민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태민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 그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왜 이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끝이었다고, 당신도 알고 있다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태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안다고, 신입티랑 만나는 거
다 안다고 말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하고 말을 더듬더니 오해라고, 그냥 상담해 주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이제 와서 변명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우리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태민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물으니 저는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만나는 사람 있다고, 도예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날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미쳤냐고, 기혼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도 배신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다고, 나는 그 후에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태민이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물었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냐고, 35년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35년은 소중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끝이라고,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서연이도 안다고, 서연이도 우리가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안다고? 태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오래전부터 당신 외도 알고 있었다고, 저한테는 말 안 했지만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태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네. 이혼하자고. 어차피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집, 서류. 태민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어쩌면 그도 이미 끝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집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태민이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절차는 석 달쯤 걸릴 거라고 했어요. 협의 이혼이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합의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석 달 후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썼습니다.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고생했다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썼더라고요. 사랑한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58배 처음 듣는 진짜 사랑한다는 말.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석 달 만에 성립됐어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태민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했고, 그렇게 3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자기도 잘 살아보겠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집은 제가 가졌지만 너무 컸어요. 혼자 살기에 30평 아파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북촌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한옥 지붕들이 보였어요. 도연의 공방이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도연이 왔어요. 짐 정리를 도와주며 여기 아늑하다고, 이미선 씨한테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도연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숨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공방 일도 시작했어요. 도연의 조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강생들 수업 도와주고 작품 정리하고 가마 관리하고 일은 많았지만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매일 도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공방에 가면 도연이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흙을 반죽하고 작품을 구웠어요. 저도 제 작품을 만들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제 작업을 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제법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도연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에 공방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내년 4월에 결혼식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고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서연이가 예비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준호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며 어머님 작품 정말 아름답다고 서연이가 자랑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이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도연도 소개했습니다. 제 도예 선생님이라고, 이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연이 겸손하게 웃으며 이미선 씨가 워낙 재능이 있으셨다고, 자기는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보기 좋다고,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서연아 하고 불렀지만 서연이는 계속 웃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일행이 돌아간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고, 이미선 씨가 잘 키우셨다고, 자랑스러우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다행이라고, 서연이가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과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고 함께 일하고 가끔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도연이 제 원룸에 오기도 했고 저도 도연의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재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천히 가자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북촌 골목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공방 마당에도 낙엽이 쌓였어요. 도연과 함께 낙엽을 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하냐고 도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자기도 그렇다고, 이미선 씨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돌아간 후 도연과 단둘이 작업실에 남았어요. 도연이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고 싶다고,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뭘 만들까요? 도연이 생각하더니 큰 항아리를 만들어 보자고, 둘이 함께 만드는 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큰 흙덩이를 올려놓고 함께 물레를 돌렸어요. 도연의 손과 제 손이 흙 위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중심을 잡고 함께 올리고 함께 모양을 만들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의 움직임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누르면 저도 함께 눌렀고, 제가 쓸어 올리면 도연도 함께 올렸습니다. 물레 도는 소리, 흙 만지는 소리,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나 항아리가 완성됐습니다.
높이가 50cm쯤 되는 큰 항아리였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같다고, 혼자서는 못 만들었을 거라고,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북촌 한옥 지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선 씨 하고 불렀어요. 네. 고맙다고,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도연 씨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레 앞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어요. 완성된 항아리가 우리 앞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58배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과 함께, 흙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살.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58살이지만 눈빛이 반짝이는 여자.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 도연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가 함께 비쳤어요. 흙 묻은 손, 행복한 미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이게 우리였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공방에 와서 흙을 만지고 도연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가였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58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찾았다는 걸, 늦지 않았다는 걸,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라는 걸. 북촌 골목에 저녁이 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한옥 처마에 불이 들어왔어요. 공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랑.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로.